Good afternoon. It's really insightful and valuable discussions we had from 2 sessions. Originally, we scheduled 2 sessions, first and second session, but it was hard to avoid the current topics. So we arranged 3rd session for the roundtables. So the 3rd session will be arranged differently. Is instead of giving speeches by each person, we're going to have roundtables for discussions for the current issues. We're going to cover about the Gyeongang tourist and the Kaesong Industrial Parks and other current issues we'll discuss in these sessions. So I will proceed in my seats. Okay. 지금부터 제가 한국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운드테이블 디스커션은 몇 가지 최근의 이슈를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론해야 될 주제는 이미 지난 한 10년 동안 남북 경협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 민간 차원의 남북 경협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남북 관계가 정치 경제적으로 경색 국면에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그리고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그 개성공단 문제, 그리고 이산가족 등 이런 남북 간의 현안 문제를 토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정부나 민간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한번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는 프로에 계신 분들한테 좀 질문할, 그리고 같이 토론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계신 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님이십니다. 김 대표님은 지난 한 10년 동안 남북 경협 관련 시민운동을 해오고 계시면서 지금 남북포럼 및 남북경협 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김규철 대표님 박수로 소개해주시죠. 두 번째 앉아 계신 분은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님이십니다. 북한 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또 북한경제 백인 포럼의 회장을 맡아주시고, 그리고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 많은 연구를 해오시고 있는 우리 그 남북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대표적인 학자분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맞으시죠. 그 다음에 우리 안교식님 조금 한 5분 10분 늦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유창건 부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건 부회장님은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 현재 개성공단 안에서 SJ테크 회사의 그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2004년도에 개성공단에 입주해서 반도체 부품 및 그 유공합 패킹 등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계신 회사의 대표로 계십니다. 우선 인사하시죠. 그러면 첫 번째 라운드 우리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도 60년이 지나고 냉전이 끝이 나고 독일이 통일된 지도 이미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뭔가 우리 한반도에도 새로운 그 남북 관계가 형성되고 시작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한 10년 동안 그런 대로
방법은 다르지만은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남북 경협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 이 양쪽에 민간의 교류나 정부 간의 그런 협력도 좀 경색 국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우리가 민간에서 남북 경협을 지난 한 10년 동안 해온 게 여기 다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보시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한 리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지금의 왜 우리 이런 문제가 어려움에 있는지를 토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규철 대표님부터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한번 옛날을 회고하는 측면에서 한번 짧게 우리 토론을 하고 지나가시죠. 먼저 주최 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스페셜 이슈 토론 시간이어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특별한 또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MB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이게 남북 경협은 방북 금지라든지 또 신규 투자 자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이른바 속도 조절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고사 위기에 처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측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해 8월 DJ 북측 전문단 방남 이후 이게 우리 정부가 MB 정부 출범 직후에는 한 1년 6, 7개월 동안은 북핵하고 연계시켜서 또 남북 간의 갑을 위상 정립이라든지 길들이기 이런 차원에서 교류 협력을 자제하라, 속도 조절해야 된다는 이런 명분을 내세웠고요. 말씀드린 대로 DJ 조문단들이 다녀간 이후에는 정상회담 추진과 또 연계시켜 가지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결과적으로 2년 동안 교류 협력하고 관련해서는 아무 일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부도 위기에 이런 처한 상황입니다. 최근 지난 2월 6일에서 8일 사이에 원동원 통전부 부부장이 북경에서 발언한 내용을 잠깐 여기 소개를 해드리면은 앞으로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서 그동안 2명의 특사와의 합의사항도 이행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정부의 남북 간 교류 협력 이런 속도 조절 등에 대한 강한 불만을 노출시키면서 앞으로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내가 모르는 정상회담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측 입장에서는 이 교류 협력하고 관련해서 더 이상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이라든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할 그러한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원동원 부부장이 분명히 밝힘으로써 향후 남북 경협을 포함해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유창근 대표님께서는 지난 2004년에 개성에 들어가셔서 이미 한 6년 가까이를 기업을 해오고 계시는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민간의 경협 활동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우선 한 지난 평가부터 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수권운동이라고 이 속이 탄다는 것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이번에 서해 사건을 보면서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갖고
오늘 이거 정말 이거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제 관심이 높습니다. 동안에 이제 우리 그 금강산이라든가 또는 신변 억류라든가 출입제한 여러 가지가 그 개성공단 투자자로서는 악몽과 같았던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나와서 회상을 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뿌리를 내리고 검증해 놓은 개성공단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작품은 이제 확실히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동안에 남북 관계는 여러 가지 제한적 요소들 때문에 부정적 시각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지만 우선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인으로서 가장 우리 국민들한테 아쉬운 점은 좌도 우도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개성공단에 진출해서 오해를 받았을 때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회의를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업을 하는 목적이 과연 뭘까? 그것은 고용을 증대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절차를 통해서 또 국가가 안내를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지나간 시간 속에서의 가시밭길은 많은 기업인들에게 아픔을 주었고 국가적 손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런 요소가 아닌가 하면서 오늘 우선 이제 그 개성공단의 그 6년, 제가 진출을 해서 6년째인데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활동을 사실 못했습니다. 반쪽짜리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변에서 아직도 하고 있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도 하고 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이 놀라울 정도로 단합을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출에 약 한 120여 개의 기업들이 오늘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인프라의 열악함, 인원의 한계 이런 걸 극복을 하면서 우리가 언론에서 보거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하고 관계없이 현지에서는 너무나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조용하게 그 일을 해왔었는데 그런 모든 해결의 어떤 실마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었나, 그것을 또 풀고자 하는 절대적인 올인을 한 그 기업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력 투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개략적으로는 개성공단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한계에 부딪힌 인력 문제.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올라갔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관계기관을 찾아다니고 북적하고 만나고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를 해줘야 될 이런 문제들이 오늘 저희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면서 다음 주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개성공단이든 금강산이든 남북 경협 활동을 하는 분들의 한쪽 마음속에는 사업가로서 우리가 이익을 내고 돈을 벌자는 생각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개방이라는 큰 그 목표에 뭔가 다 일조를 하고 해왔다고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사실일 줄 압니다. 우리 또 학자로서 공부하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 또 이상환 교수님은 지난 10년간을 보는 눈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네, 감사합니다. 보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부터 했어요. 한 20년 정도를 쭉 지켜보면은 아까 10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91년도에 저희들 남북 교류 규모가 1억 불을 통과합니다. 1억 불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20억 불 정도 20년 동안 왔는데요. 20억 불이라는 숫자가 우리 GDP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의 총교육 규모나 대외 규모를 합쳐봐야 한 50억 불 맥시멈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우리 비중이 커진 거죠. 그래서 2010년의 현 시점에 보면은 남북 관계는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만은 91년도 시각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들여다보면은 엄청나게 우리가 먼 길을 다녀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수집에서 한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매상 올리려면요, 최소한도 사람이 매일 아마 한 50명 내지 100명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한 18억 불 정도, 20억 불의 규모의 교류를 했다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남북의 사람이 서로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만남, 접촉이 없는 변화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 교육 규모 20억 불의 이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이 상황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난 91년도 1억 불부터 95년도 2억 불 해가지고 계속 발전돼 왔어요. 그래서 한 20억 불이 된 시점, 2007년도죠. 그때가 18억 불이 우리가 교류가 됐는데 그 후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2008년도 우리가 2008년도가 이제 남북 대화가 중단이 되면서 2009년도 저희들이 결산표를 두들겨 봤습니다. 했더니 우리 교육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유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와 그동안의 균형을 이루면서 나아갔던 북한과 중국의 교육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30불대로 늘어나면서 우리는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서는 독립적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남북의 경제 경협 또는 경제 구조가 좀 이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걸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3대 경협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금강산으로 시작했던 경협 사업들 개성이 벌어졌고 해서 3대 경협 사업이 그동안에 진전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계시는 개성에서는 4만 명 이상의 북한 근로자가 지금 우리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4만 명이라는 숫자가 대단한가 아닌 거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다 가족이 있지 않겠어요? 4인 가족 같으면 16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한국 기업의 월급을 받고 사는 겁니다. 개성 인구 다 합쳐봐야 40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성의 3분의 1, 더 많게는 반이 우리 기업의 영양정 속에 있다. 이것도 지난 20년의 성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많은 남북관계에 굴곡되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고속도로를 치게 되면은 고속도로 자체의 톨게이트나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제에 더 나가기 전에 고속도로 방향을 좀 바꾸든가 아니면 톨게이트를 바꿔서 새로운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국가의 관계 속에서 남북대화가 진행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원칙을 갖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그런 부분은 아직 이해가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진입론을 좀 바꾸면 될 텐데 하는 이런 하나의 서로 입장 차이가 벌어지면서 소위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그런 경우는 우리 개성공단에 계신 사업자들이나 우리 금강산 사업자들이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왜 이 토론이 의미가 있고 긴박한 기분을 느끼냐면은 4월 1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일부로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을 시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북한의 통보를 받고 우리 사업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저께요. 그래서 한 이틀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저도 예측 못하겠고 아마 예측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말하는 그 언어가 단순히 엄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측면이 우리를 굉장히 걱정하게 있습니다. 중국의 금강산 관광이 이제 재개됩니다. 북한은 뭘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런 정도의 상을 갖고 우리가 현안 문제를 풀도록 하죠. 예, 그 이슈는 좀 이따가 또 다시 우리가 토론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렇게 보면 최근 남북 관계가 물론 경색되는 원인은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그 소강 상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건지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 정책에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미시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금강산 지구의 그런 협상의 지지부남 문제에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육자 회담 핵 문제에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우선 문제가 되는 걸 한번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김규철 대표님께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남북 문제가 경색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2년 동안 대북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경제를 이렇게 잘한다는 MB 정부 출범에 큰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가까이 남북 경협 관련 시민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요. 물론 신규 투자는커녕 아예 뭐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몇 년 가까이 하던 사업들마저 전부 이게 고사 위기에 이런 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강산 관광 재개나 또 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젠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정부의 그 대북 경협 인식이 이게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솔직히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남북 당국 믿고 여러분들 남북 관계 특성을 고려해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대북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게 경협 정책이 흔들려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향후 남북 경협이 정상화되겠느냐고 그러죠. MB 정부를 어떻게 누가 믿겠습니까? 북측 입장에서도 그런 점에서 이 기업에게는 시간이 돈이고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의 이런 어정쩡한 입장보다는 차라리 남북 경협을 전면 중단을 하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북핵과 이 정상회담 추진 관련해 가지고 이 속도 조절에 연계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저희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이제 남북 경협 전면 중단할 경우에는 정부가 마땅히 경협 보험이나 경협 보험 혹은 교역 보험을 적용시켜 가지고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선 그 개성공단에 계시는 입장에서는 그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1단계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를 뭐 직접적으로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개성공단에서 이제 가장 이제 큰 문제는 아마 이제 그 정권 교체기에 이제 그 업무 인계 인수라는 과정에서 과거 우리가 이제 들어갔을 때 만들어놨던 그 어떤 환경들에 대한 거를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은데 새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 결국은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개성공단 하나로 놓고 봤을 때는 남쪽이나 북쪽이 다 같이 지금 필요하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속에서 저희가 경험했던 것은 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직접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어쩌면 오해를 만들어냈고 또 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과거 한 10년이라는 그 정권 이전에 그 했던 어떤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저희들은 피부로 느끼면서 기업인으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아서 개성공단 진출을 한 6년 동안을 국회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뭔가니까 정부의 의지만 갖고도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가다가 이게 어떤 걸림돌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는 것은 우리 현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이슈화되면서 우리가 그 속에 휘말려 버린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개성관광도 중단되고 이렇게 관광 사업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남북 간 정부 간에 개성공단을 뭐 문을 닫겠다든가 개성공단을 뭐 그만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이상만 교수님 보실 때는 이런 관광은 중단이 됐는데 개성공단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남북 경협이 경색을 일으키는 이유를 어디에다가 두고 보십니까? 우선은 개성공단이 제일 좋은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북쪽에서 개성공단의 그 필요성을 굉장히 절감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도 개성공단은 단지 남북 관계가 아니죠. 저희들은 그래 보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중앙회가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 측면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글로 안 갔을 때 딴 데로 갈 때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죠. 예를 들면은 노무관리 같은 측면에서도
같은 사업이 중국으로 가면은 2배 정도 더 든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도 개성공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관계 맞는 것 같아요. 관광과는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개성공단 문제를 푸는 밤 해법은 저는 금강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성공단을 풀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그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칙, 남북 대화가 아니라 남북 관계를 한번 재정립하겠다는 그게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한번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해법은 아마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해법 이야기도 되겠습니까? 개성공단 문제를.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관리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 동안에 현대 아산이 상당히 그 중간에 많은 역할을 좀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니까요. 북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하는 그 대화 기법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에서도 풀어나갔던 것이 오늘 개성공단이 그래도 4만 명으로 인원이 늘었던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남북 대화가 중단되고 현대 아산의 역량이 떨어지면서 사실은 그런 중간자 역할, 꼭 거의 어마어마한 당국 간 대화 수준 이 밑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나는 끊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여튼 우리가 정식으로 관리기구가 있습니다. 개성에는요. 그런 관리기구가 할 일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남북 간 대화 차원이 아닌 부분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걸 기업가 보고 풀려고 해버리면은 기업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산활동입니다. 또 생산활동 더 중요한 거는 현재 노무관리, 사람들을 잘 활용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지금 그런 윗배 어떤 당국 간 벌어지는 그런 협상에 끼어들어가지고 생산활동을 무시할 수는 없다면 에너지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리위원회에서 좀 맡아주면 좋다 이거죠. 그랬을 때 문제는 이제 관리위원회 멤버들이 남북의 그런 차이점이나 북한의 관행을 잘 이해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당국 간 대화라는 엄청난 틀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현지에서 기업가가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거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해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 상 70%는 풀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가 기본적인 그 어떤 큰 문제가 없다면은 관리위원회든가 어느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그 행동 반경을 만들어 주면은 해법이 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뭐 기업가들의 의견은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 금강산 좀 급박한 문제로 우리 주제를 좀 옮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여기 계신 김규철 대표님하고 이상만 교수님이 좀 나중에 좀 설명을 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금강산 관광은 어떻게 보면 좀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부터 4월 1일이라는 그런 시한을 받아놓은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전 세션에서 중국에서 왔던 북경대학의 주펑 교수가 아까 점심 식사하면서 나온 이야기는 4월 15일을 기점으로 중국에서는 대대적으로 북한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00명의 관광객을 모아서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관광객을 1차 시작을 하는데 이게 뭐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죠. 근데 하여튼 중국에서는 그 관광객 모집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하든 남쪽에서 하든 개성관광과 금강산 관광, 지금 당장은 금강산 관광입니다만은 이게 또 이제 언제 또 다른 개성 지역으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금강산 관광의 재개 가능성 그리고 또 뭐 재개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다들 아마 생각들은 다를 텐데 우선 그 우리 김규철 대표님 뭐 생각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남북 경협 관련 이제 현안 문제인 최대 현안 문제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을 포함한 여타 내륙에 진출한 그런 기업들 또 뭐 교역이나 임가공을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그 정부나 이게 일부 보수 진영의 인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북 경협을 통해 이게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이제 현금이나 이게 현물이 뭐 군사적 목적에 전용된다는 이러한 이제 주장들의 정부가 이제 지나친 인식을 갖고 이 남북 경협에 접근을 해서는 이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앞으로도 풀 수 없다는 그런 이제 우리 입장이고요. 이 남북 경협이 국가 안보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이런 MB 정부 출범 이후에 이거는 이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남북 경협을 통한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이런 상거래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남북 간 경제나 안보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무시 못할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군사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지역인 이 서부 동부의 개성공단이라든지 또 금강산 이 관광 이 사업장이 조성됨으로써 어떤 점에서 보면은 이 경제 사업이면서 이게 평화 사업으로서의 한반도의 그런 안정적 관리를 통한 국익에도 크게 대외 뭐 외자 위치라든지 대외 투자 이런 것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지난 10년 동안에 큰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그 인식이 우리가 뭐 단순한 그런 논리의 어떤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게 남북 경협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원 교수님은 지금 그 금강산 문제 4월 1일로 우리가 시한을 받고 있는 이 문제 그리고 중국에서 금강산 관광을 대대적으로 뭐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 문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해야 될 일이 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뭐 금강산 중단 그 위기가 처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세 번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금강산 열자마자 우리 가정주부 한 분이 억류가 됐죠. 그때도 굉장히 심각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대화 채널도 없던 시절이니까요. 두 번째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대 아산의 재정적인 문제, 금강산에 관광객이 너무 적어가지고 중단 위기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정부가 결국 관광공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있었고요. 요번에 완전 남북 관계로부터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우리 피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요번 사건은 완전 종류가 달라요. 가장 심각하다. 그리고 재개 가능성이 가장 지금 어둡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두 번 중단 위기도 우리가 굉장히 슬기롭게 풀었습니다. 똑같이 이번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는 회법이 있다고 저는 보고 싶어요. 물론 여건은 달라졌습니다. 현재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대체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니면 중국이라는 이제 대응 하나의 대처가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이 그렇게 우리가 안 간다고 해가지고 뭐 건강상 갖고 손 놓을 상은 아닐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중단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속에서 아마 4월 1일이라는 시한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볼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난 두 번의 중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은 그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찬반등이 있었습니다만은 현대아산을 도와주자. 그래서 중단반을 막자는 그때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막 우리 국민의 여론이었는데 그때 제가 핫뜻 기억나는 것은 한 네 가지로 요약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첫째는 기존에 투자된 게 엄청 많거든요. 한 5천억 이상 투자가 됐는데 투자 보장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북한도 우리 자산을 보장해줘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들의 우리 국민들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 보장, 우리 기업들이 묶여있는 이 자산, 이게 얼마나 피 같은 자산입니다. 이걸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중단 비용, 중단을 하게 되면요, 우리도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 브랜드위원회라는 게 있죠. 지금 왜 그걸 합니까? 코리안이라는 칸츄리 브랜드가 아직도 어떤 게 리스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제급을 못 받는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가장 좋은 게 분단 상태 아닙니까? 분단이 되다 보니까 북에서 미사일 갈기면 우리가 갈긴 줄 알고 우리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단 상태, 전쟁 상태를 만든다 하는 것은 우리의 투자 환경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쪽 사람이
항상 강간하는 건 사실은 외국의 그림이 빚어질 때는 평화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리스크를 갖다가 낮춘다는 이런 측면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산가족 문제. 이산가족이 어디서 만납니까? 금강산 아닙니까? 그 장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측면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특히 300만 이상이 가지 않았습니까? 접촉이 없는 변화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접촉이 장이었다. 이제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잃기 때문에 문제는 굉장히 많지만은 북한의 그런 어거지가 많지만은 중단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을 시켰다는 측면이 많습니다. 해사라는 게 이육이 발생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날 문 안 닫죠. 어느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왜 우리가 중단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걸 우리가 조금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저는 찬성합니다. 남북 관계가 현황으로 가서는 100년 지기, 10년, 20년을 끌 때는 문제가 있으리라 봅니다. 대화 재개는 밑에 순서고 남북 관계를 재정상화 놓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만 모든 정책은 그렇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정책과 유연성이라는 이 양자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목적한 바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금강산, 개성 이 모든 핵 문제까지 연결해서 들어가는 이 전략은 유연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원칙의 틀 속에서지만 사안별로 나름대로의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는 북쪽에서는 나름대로 다 했다고 본인들이 생각해요. 우리는 인정 안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신변 보장하면 그건 초법적인 하나의 기구인데 그 사람이 했는데 그걸 갖고 신뢰를 하지 않는 그서부터 우리는 한번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유연한 입장에서 한번 만나서 들어주는 정도 수순, 꼭 그 사람의 요구를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의 노력은 한 데서부터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여기 안 회장님이 오시면 좀 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아마 지금 어디서 기자회견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시면 이야기 좀 더 듣기로 하고요. 우리 이제 지금 이게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개성공단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하는 문제도 이 지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개성공단을 처음에 시작할 때 개성공단 자체가 전체 공단 규모가 2천만 평이고 그 중에서 공장지구만 800만 평, 나머지 주거지구가 한 1,200만 평에서 이걸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큰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다들 남북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북한은 여기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교육장 그런 걸로 생각을 했을지 모르고 우리는 또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실험시키는 그런 장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여기서 서로 다른 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다른 체제가 모여서 이제 물건을 만들고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단계 100만 평 개발하는 단계에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성공단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또 고육직책으로 북한은 낮은 선봉 지역에 다시 개방을 시도하면서 이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에 이미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 활성화되지 않는 데 대해서 이제 애로사항들이 많을 텐데 우선 우리 유창건 부회장님께서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가 제일 애로사항인지 뭐가 좀 이렇게 빨리 풀어지면 이 지금의 경색 상황이 좀 해결될 수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기철 대표님도 좀 연달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 만약에 화장실이 없다면 옛날에 이제 어렵게 살 때 용별을 보러 어디 공중 화장실에 간다. 그럼 상당히 불편했죠.
우리 이 기업은 그 생명체에서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있어야 되는데 개성공단을 시작을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놓고 나서 그 방향이 이제 그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가다가 중단되고 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쪽짜리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물건을 납품을 받고 또 이렇게 그 공급을 하고 또 투자를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고 그런데 이게 각본에 딱 짜놓고서는 어떤 그 틀에다가 얽매여 놓은 것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겁니다. 뭐 납품 받으려면 다시 와서 가공을 해서 다시 남쪽에 내려왔다가 반제품을 가공해서 또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 그 어떤 그 주변 인프라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를 않다 보니까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원가 경쟁력을 위해서 올라갔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원가 가중 비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기업들이 초기 그 과다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물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서 발도 빼지 못하고 이미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전 재산을 투자한 기업인으로서는 나오지도 못하고 망할 한계 상황에 이제 부딪혀 있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현재 거기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인데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도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그건 연계 발전. 개성공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그 계획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피해들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들어간 기업들이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조금 비용은 들어가더라도 남쪽에 외주를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풀어가는데 우리가 4만 한 2천 명 정도 120개 기업이 지금 돌아가고 있으면서 지난번 그 위기 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체크를 해보니까 북쪽의 근로자들이 그 아까 이상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16만 명 정도의 어떤 그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었다. 근데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한 것은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할 때는 산업 공동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산업이 맥이 끊어지면서 나가는데 개성공단에 가서 북쪽에 있는 자원을 쓸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었어요. 모든 자원을 남쪽에서 다 갖고 가야 되는데 하다못해 그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 먹는 거, 뭐 장갑 이런 모든 자원이 다 남쪽에서 싹 올라가다 보니까 지난번 위기 때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 어느 정치인이 뭐 그거 남쪽에 있는 공단 중에 하나 그까짓 것 좀 없어지면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문제를 발견한 거 보니까 남쪽에 120개 기업이 거래하는 기업이 7,500개가 있었고 거기엔 종사하는 근로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북쪽의 근로자 4만 2천 명과 남쪽의 연계 기업 저 또한 개성에 진출해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우리 그 고용 구조 조정을 할까봐 직원들이 불안해했는데 상당한 인력을 채용을 했어요. 그 인력을 채용한 것은 이게 진짜 상생 정책이구나. 북쪽에 가서 북쪽에 인력을 쓰고 점점 늘어나는 걸 갖다가 관리하려다 하다 보니까 고급 관리자 중소기업에서 석박사를 이렇게 또 많이 채용을 해갖고 쓸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건 최적의 조건이구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풀어나가면서 참 좋은 조건인데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왜 안 되는가? 거기에 이 정책적 문제나 갈등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제 걸림돌로 있는 것은 기숙사 문제가 이제 처음부터 대두가 됐었는데 그게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상 그 기숙사라는 부분은 기업이 몫이 아니냐고 어느 정치인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뭐 남쪽에 남동공단, 시아공단인데 그 연계 배후 시설에 아파트 그 지원 시설들 뭐 연수동이라든가 이런 그 지원 시설이 있는 것처럼 북쪽에 배후 시설 인프라에 필요한 부분들을 기업이 할 수가 없고 또 북쪽의 특성상 남쪽의 주재원하고 북쪽의 근로자들이 같이 어울려 있는 거를 북쪽이 용인을 안 해. 체제 문제 때문에 출퇴근을 시키는데 그 출퇴근 그 배후 시설에 대한 숙소 그래서 기숙사라기보다는 합숙소가 처음부터가 대두가 됐는데 그 합숙소를 짓는 문제를 다 합의를 봐놓고서 진도가 안 나가니까 북쪽에서 인력 공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지에 개성에 있는 인력은 다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뭐 평양이라든가 신의주나 다른 인력들을 이렇게 공급을 해서 개성공단의 인력 공급을 활성화시켰으면 또 다른 정치적 문제하고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었는데 기업들이 거기서 발목이 딱 잡혀버려갖고 오도 가도 못하고 또 시설은 전부 다 과잉 투자를 했습니다. 인력을 더 쓰는 걸로 과잉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고정자산에 대한 원가 부담도 상당히 늘어났고 이런 애로사항들을 하소연하는 것이 주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의 인력 공급은 아주 중요한 개성공단이 살아가느냐 죽느냐는 절대적인 변수가 있을 만큼 그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지금 말씀하신 유 대표님 말씀대로 그 인력 공급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럼 인력 공급만 만약에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면 개성공단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나아가는데 별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잠복해 있는 그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는 걸림돌이 있는 건가요? 개성공단은 이제 삼통이라는 이제 그 고민스러운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통행, 통신, 통관이라는 이 절차가 비무장지대, 군사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남북의 그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 비무장지대에 대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원활하진 않은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업인들이 감수할 수 있는 몫이라고 봐요. 그것은 중국이나 베트남에 했을 때 저희가 중국에 거래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 통관해서 들어오는데, 베트남은 한 15일 정도 되는데 일일 생활권에서 매일 출입을 하는데 좀 더 개선돼서 더 편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국부적인 문제들은 있지만, 인력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투자자들은 원가 경쟁력을 바로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2단계, 3단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때, 그러면 지금 그렇게 통행이 조금 불편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기업을 하는데 경쟁력은 중국에 비해서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혹시 또 다른 측면에서 공단 지금 운영하시는 분 말고 그 우리 김규철 대표님 같은 경우에서는 개성공단의 애로사항이 뭐 지금의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어떤 게 또 있을 것 같다고 그런 거 보시는 게 있으신가요?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보다 더 그 정상화나 활성화를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과거 정부가 합의한 사항이지만은 15,000명 규모의 그 북측 근로자들 기숙사 건립이 이행돼야만이 신규 인력 공급이 이제 가능하고요. 또 아울러 우리가 북측에 이제 요구할 뭐 여러 가지 이제 삼통 문제라든지 우리 유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경영의 자율성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북측에 관철을 시켜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론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이 정권 이 교체 여부와 관련 없이 이게 남북 경협은 사실 이게 정치 논리를 최소화하면서 정경 분리와 함께 어떤 그 일관성, 지속성, 뭐 투명성, 호혜성 이런 그 원칙을 이제 존중해 가면서 이게 추진을 해야 될 텐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권 교체가 돼서 이게 그 일관성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향후 그 남북 경협은 누구를 믿고 이게 투자하겠느냐, 대북 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은 현 정부가 풀어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좀 늦게 오셨습니다만 우리 안교식 금강산지구 기업협의회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인사 좀 하시죠. 안 회장님은 지금 금강산에서 주식회사 1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맡고 계시고, 금강산 그 해변에 가시면 패밀리 비치 호텔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오셨지만은 저희들이 그 아까 뭐 금강산 문제를 토의를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오셨으니까 지금 금강산을 어떻게 보면 그 북한으로부터 4월 1일이라는 시간을 받아놓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까지 왔는데, 안 회장님 보시기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 같고, 그리고 뭐를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건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어제 금강산에 그 저희 그 민간 기업들 실사 조사한들 제가 참석을 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북한의 그 명승지 종합개발이랑 이제 그 군부 쪽에서 일단 실태 조사를 했고 분위기는 상당히 좀 결연했다. 앞으로 좀 추가 조치가 좀 더 취해질 텐데, 그 2월 8일 날 그 개성공단에서 이제 남북 당국 간의 어떤 협의가 있었지만 이제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그 북한은 예전과는 좀 달리
그 좀 태도가 상당히 전향적이었다. 그리고 관광 재개를 위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라고 이제 좀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 현 정부와 이제 통일부에서 예전과는 좀 다르게 좀 진정성을 갖고 남북 교류에 이게 맥이 끊기지 않게 좀 진심으로 그 북한과 서로 교류를 해서 어떤 분위기를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게는 그 민간 교류에 금강산에 투자한 기업들의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지만 이 상황이 빨리 매듭지어지지가 않는다면 민간 교류 또 10년 동안 이어졌던 게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까 우리 잠깐 점심 시간에 이야기를 오전에 발표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이렇게 북한에서 시한을 정하고 언제까지 뭐를 해달라, 언제까지 뭘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씩 뭐 해결이 안 돼서 지연되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나중에 말을 하는 사람도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기 때문에 이 말로 한 걸로 인해서 진짜로 남북 관계 아니면 그 우선 시작되고 있는 관광 관련된 사업이 중단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아까 우리 이상환 교수님께서는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해왔으니까 그렇게 뭐 해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뭐 안 회장님 보시기에는 그런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그게 좀 연기가 돼 갈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진짜 뭐 우리가 안 하면 그날로 딱 관계가 뭐 단절될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제가 그 저번에도 일단 그 북한을 갔다 와서 느낀 점이지만 보통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선례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그 말과 행동에 어떤 일치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북측에서 어떤 그 금강산의 실태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관광 재개를 촉구하라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뜻이기도 있지만 향후에 그 현 정부의 어떤 진정성을 갖고 어떤 의지가 있는 어떤 접근이 없으면 그 후에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칼자루를 뽑았기 때문에 그냥 무의미하게 다시 이렇게 뭐 저희 쪽의 의도를 보는 그런 식의 행동은 좀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북측에서도 이번에 그 조사한 그 실사 과정을 봤을 때는 좀 의지가 상당히 결연했다. 그리고 저희 측에도 하는 얘기는 참을 만큼 참았고 정부 쪽에다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하겠다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뭐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별로 그렇게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만 하여튼 그 관광 관련된 거를 관광 관련된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그다음에 남북 간의 뭐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현안 문제가 지금 경색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예기치 않은 또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 원인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로 사건이 비화될지 모르는 그런 좀 민감한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남북 관계, 남북 경협, 특히 우리 민간들이 하고 있는 남북 경협 활동이 어떤 식으로 진전됐으면 좋겠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 민간이나 정부에서 뭐를 어떻게 좀 도와주거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우선 우리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남겨둔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환 교수님부터 한번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해주시죠?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라. 그러나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상황별로는 또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최소한도 지금 현재는 북한이 굉장히 아우성을 치는데 아까 우리 금강산 사업자분 이야기는 진정성이라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저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이 그렇게 아우성을 칠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장은 열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법을 찾아 들어가야지 서로가 원칙 고수라는 하나의 큰 당위적인 목표만 향해 가지고는 저는 해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1일 그부터 벌어지는 상황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겪었던 상황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사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예, 그러면 그 통전부의 원 부부장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2월 6일에서 8일 사이에 사통이 사회통합위원회하고 면담이 이제 성사가 안 돼가지고요. 그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통일부가 나무 심기도 막겠다는 뜻인가? 통일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특사 합의 사항마저 다 무시하고 현대권도 그리고요. 그 앞서서 아태도 인정 안 한다는데 그래가지고 남북 대화가 되겠습니까? 현대권도 다 합의하고 협의 다 해주었는데 뒤집고 싱가포르권도 특사끼리 합의한 것을 다 뒤집고 금강산 회담은 아태를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등 이래가지고 어떻게 남북 간의 대화가 앞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이제 내용하고 관련해서 안타깝게도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그런 북측의 그런 그 조치는 예고된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예고된 수순이라는 것은 4월 초쯤 일단 그 금강산 계약 관련한 파기 선언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뭐 4월 중순 이내에 관리 인력 한 80여 명 있는데 제중 동포까지 포함해서요. 아마 인력을 추방 조치하면서 동시에 4,100억 약 4,100억 원 상당의 투자한 그런 그 자산을 물론 부동산입니다만은 동결할 그런 수순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해법은 우리 정부가 지난 2년 동안에는 북측이 개성공단 관련한 실무회담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은 북측이 먼저 제안을 했었던 거고 우리가 물론 이제 역제의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를 위해서도 2월 8일 날 북측이 먼저 제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회담을 선 제안할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우리가 파국을 최악의 그런 상황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됩니다. 예, 우리 이 금강산 관광 문제가 비단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이게 개성공단에 계신 분들도 다 걱정일 텐데 우리 유창건 대표님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좀 활성화, 하여튼 경제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어떤 일을 해야 될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성공단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당히 이제 극단적인 어떤 보수들의 표현을 할 때 남북 관계에서 그럼 경협을 안 하고 중단돼서 철의 장막을 만들었을 때의 결과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있었을 때의 그 결과가 과연 어떤 것이 더 나을까? 정말 옛날처럼 철의 장막을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국가에 주는 이익인가?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그런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남북의 어떤 평화지대가 만들어져서 주는 이제 경제 효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신용 등급에서도 아주 실질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조금 민감한 반응이 왔을 때 이번에 서해 그 사건은 뉴욕의 주가가 떨어지는 초미의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래요. 이거는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정세에 한반도의 그 지형적 정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성공단이라는 어떤 하나의 기업의 관점이 볼 게 아니라 남북 평화의 어떤 상징적인 교류를 봤을 땐 절대성을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홍보가 매우 부족했었다라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돈 벌러 가지 않았냐, 그러기 이전에 그 기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국가에 주는 혜택, 금년에는 우리나라로선 건국일에 매우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G20가 전 세계의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원활히 이루어져 갖고서 그 정상들이 편안하게 왔다 가는 것과 극단적 위기를 만들어서 정상들이 불안해하고 바리게이트를 치고 그 우리 인천공항부터 아주 전부 다 그냥 군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전 세계 언론에 보여주는 거하고 과연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에 평화존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이거는 우와 자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그런 요소로서 이해를 한다면 정확한 판단, 그걸 위해서 정확한 홍보를 하고 편협적인 어떤 이런 판단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는 개성공단이라는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한쪽으로 휩쓸려 버린 것에 대한 섭섭함이 너무 큽니다. 그것이 모든 진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랬을 때 우리 언론도 제대로 역할을 못해주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교식 회장님도 앞으로의 금강산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남북경협 활동이 좀 순조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 기업과 정부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될지 좀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예, 그 향후에는 그 정부에서 이제 그 어떤 진정성을 갖고 북한과 좀 대화를 하려는 어떤 좀 진지한 자세를 좀 임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 교류와 정치적인 부분은 좀 분리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금강산에 투자를 한 지 한 10여 년이 됐는데 항상 그 금강산이나 개성 쪽에 투자한 그 기업분들이 항상 느끼는 분이겠지만 저희가 항상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을 때 항상 저희 기업들은 도구시화됐다. 그래서 기업하는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태까지 이렇게 버텨왔거든요. 특히 이제 금강산 같은 경우는 그 민간 기업들이 현대 아산과 투자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개성공단과는 좀 달리 좀 제도화된 좀 틀이 마련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번 상황을 좀 벗어난 뒤에 저희 금강산에 투자한 기업들도 정부에서 어떤 좀 제도적인 틀을 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질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도 안에서 남북 관계가, 남북 경협 활동이 순조롭게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게 잘 풀리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존하는 게 혹시 정상회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돌파구를 좀 열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정상회담에 관련된 기대와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게 이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그 돌파구가 될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언제쯤 참 기대치가 되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대남 제2인자인 통전부 원동현 부부장의 말을 좀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내가 대통령과 통화하는 실세다 해놓고 대통령에게 우리 뜻이 제대로 전달은 되는지 나 의심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뜻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은 준비서부터 보안 속에 하고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공론화하고 언론이 압수하고 이렇게 하면 나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하고 발표하는 거 아닌가? 내가 모르는 정상회담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발언하는데 그러나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이제 원동현 부부장이 발언한 것을 우리가 이제 입수해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북한 당국도 이게 남북 관계의 어떤 남북 경협 정상화나 이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몇 년 전 발효시킨 이 4대 경협 합의서도 아직도 그 이행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대북 투자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부에 대해서 불안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번에 뭐 신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 문서화하겠다, 혹은 보충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금강산 개성공단 관련 출입 체류 공동위원회를 남북이 합의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북측의 거부로. 그래서 좀 구체적인 그러한 그 제도화 이런 장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개성공단도 지난해 5월달에 임대차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뭐 그들 이유는 뭐 특혜 조치 철회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남측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남측 정부가 6.15 선언이라든지 14선언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특혜 조치를 철회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계약을 파기하고, 그 이후에 실무 회담 때마다 국제적 기준에 의해서 제값을 받겠다. 뭐 토지 임대료라든지 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주장인데요. 사실상 이게 계약 당사자는 개성공단인 경우에는 현대와 토지공사이고, 금강산인 경우에는 현대아산이고요. 이런 계약 당사자와 어떤 충분한 협의나 합의 없이 이 계약을 무조건 파기하는 것은 이건 사실 무효입니다. 이 계약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은, 이게 원래 계약 폐기 사유가 이 계약 당사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러나 현대아산과 토지공사는 2단계라든지 개성공단 관련해서 금강산 재개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지 않습니까? 또 합의를 했고, 그런데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진전이 없고 합의 이행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민간 차원의 그 계약 당사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 진정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계약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무효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원 교수님 혹시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수준의 관계 정상화라는 것은 기존의 대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패러다임 자체를 새로 정립하는 게 정말 목표 같습니다. 그러면은 남북 관계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 정상회담 정도 수준 아니면은 실무자 차원에서는 아무리 얘기하면 소용이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이런 남북의 갈등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푸는 것이 가장 옳은 수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국민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대통령을 뽑아주신 분들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충족하는 건 딱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상화라는 측면, 노멀리제이션 정상화에 대한 북한과 우리 정부의 시각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을 때 저는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상회담의 앞날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낙관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혹시 유 회장님 또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있으신가요? 저희 진출 기업인들이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정경분리, 아까 우리가 안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업인으로서의 고유 역할,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울 정도로 법과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개성공업지구법이라든가 지원을 위한 법률이라든가, 여기 북한학법학회 장 회장님도 좀 와 계신데, 이 법률적 테두리가 없었으면 개성공단도 아마 생존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그 원칙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의 룰을 정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기업 이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자는데 개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그런 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변화된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제 우리 이상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러 의견들이 있고 이런 사회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갖고 들어야 되지만 북쪽은 획일적인 통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인 체제에서 결정되는 의사결정적 구조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고 정상의 어떤 의사결정이 없으면 그 밑에서의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묘안을 짜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정상의 어떤 의견이 일치됐을 때 저희가 참 안타까웠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가실 게 아니라 집권 초기에 가셔서 정상회담을 했더라면은 남북의 문제는 아마 획기적으로 풀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도 집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지금 그 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라면 그것이 또 국민들이 필요성을 느낀다라면은 아마도 남북의 문제는 새로운 전환기를 좀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남북 정상회담과는 약간 별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그 25일 날 그 북한에서 그 통지문이 날라왔을 때 그 통지문의 내용을 보면 그 금강산에 투자한 기업 소유의 부동산 또는 그 기타 관련된 업체들을 이제 오라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의해서 이제 저희와 이제 좀 통일부와 좀 항의가 좀 있었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그 북한과 남한이 그 50년의 분단 동안 어떤 그 문구와 문서를 가지고도 그 이해하는 그 유권 해석 자체가 다른 걸 보고 제가 느낀 점은 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민간 교류와 그 남북 간의 그 관계가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서로를 좀 이해하려는 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 북측과 그 대화를 하면서도 느끼는 점은 말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차이도 좀 상당히 많았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그 이해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우리 라운드 테이블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현장에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또 남북 관계 또 오랫동안 남북 포럼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이상만 교수님도 그 필드와 연구를 같이 오랫동안 같이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분들한테 여기 뭐 학자들이 아까 우리 전반에 오전에 했던 세션에 계신 분들하고 다른 분들인데 혹시 질문할 게 있으시면 질문 한 2개만 우리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겠지만 혹시 여기 계신 분들한테 금강산이나 뭐 개성지구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으시다 그러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뭐 없으신 걸로 알고 시간이 너무 늦었고 지금까지 자리 함께 지켜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주영 원장님 그리고 패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이 참가자 여러분들께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북한 경제 글로벌 포럼 2010의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 경제 및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그 현황을 점검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보는 오늘 포럼과 같은 열린 참여의 장을 더 자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This marks the end of forum program. The Korea Economic Daily and Hyundai Research Institute will continually put effort into leading the discussions on the current social, political, economic issues which need open discussion and public aware. We thank you all for participating in and attending the Global Forum on North Korea Economy 2010. We wish you a farewell and safe trip home, and we hope to see you again next time.